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명산 중에서도 아름다움으로 가장 대표되는 산은 단연 금강산이지요. 금강산은 그 빼어난 경치만큼이나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금강산에 숨겨져 있다는 배나무꽃이 아름다운 어느 신비한 마을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지금도 금강산 어딘가의 신비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비한 배나무꽃 동네.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산 구경 다니기를 좋아하는 홍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이 없을 정도로 산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지요. 또 한 번 갔다 온 산이라면 산의 지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홍생은 금강산이 아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홍생이 아니었지요. 홍생은 곧장 금강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물어 금강산에 찾아간 홍생은 먼저 내금강의 이곳저곳을 두루 구경하였지요. 그리고는 외금강의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던 해가 서쪽 하늘가에 걸려 있었지요. 날이 금방 저물겠는걸?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이 대관절 어디지? 너무 깊이 들어와서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큰일이로구먼. 길을 잃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마침 삿갓을 쓴 한 남자가 홍생 앞을 지나갔지요. 홍생은 이젠 살았구나 생각하고 얼른 그 남자를 쫓아가며 불렀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길을 잃었는데 혹시 마을 있는 곳을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홍생은 사정하듯 말하였지요. 마을이요? 하하하. 이 깊은 산중에 선비님이 어인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소만 말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댁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혹 마을로 가시는 길이라면 같이 갈 수 없겠습니까? 남자는 삿갓을 약간 뒤로 젖히고 홍생의 아래 위를 천천히 훑어보며 말하였지요. 제가 사는 곳은 아주 먼 데 있소이다. 아무리 멀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가는데 어찌 저라고 못 가겠습니까? 당신만 좋다면 같이 좀 갑시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길이 생각보다 아주 험합니다. 보아하니 지쳐서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홍생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어요. 몸은 지쳐 보일지 몰라도 난 오기가 있는 사람이라오. 게다가 산길 타는 일이라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소. 댁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터이니 제발 좀 데려다 주오. 홍생의 간절한 부탁에 남자는 마지못해 허락하였지요. 좋소, 같이 갑시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요. 날도 곧 저물 텐데 어서 서두릅시다. 남자는 가파른 길을 몇십 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어요. 홍생의 숨이 가빠졌지요. 많은 산을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험한 산은 보지 못하였어요. 한참을 앞서가던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홍생을 돌아다 보았어요. 허허, 그렇게 힘이 드시오. 진짜 길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자, 저기 모래 벌판을 보시오.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알이 아주 고운 모래밭이 보였답니다. 이 모래는 그 어떤 모래보다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발을 옮기지 않고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까지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처럼 발을 잽싸게 움직이면 빠지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이윽고 남자는 발을 재빨리 움직이며 모래 벌판을 건너갔지요. 홍생도 남자가 하던 대로 재빨리 발을 움직여 겨우 건너갔어요. 그렇잖아도 수십 리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힘이 빠진 다리인데 모래 벌판을 건너고 나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답니다. 홍생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지요. 여보시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안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무서운 짐승들의 밥이 되기 십상이요. 남자는 길을 재촉하며 계속 걸어갔어요. 홍생도 남자를 놓칠세라 부지런히 따라갔지요. 산허리를 돌아 얼마쯤 더 가니 길이 뚝 끊어져 있었어요. 아래를 굽어보니 천길 벼랑이고 맞은편 언덕까지는 한 길이 넘어 보였지요.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눈앞이 아찔해졌답니다. 여기를 뛰어넘어야만 마을에 갈 수가 있어. 한마디 말을 건넨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벼랑을 훌쩍 뛰어넘어 건너편 언덕으로 갔답니다. 아니, 여길 정말 뛰어넘어야 한단 말이오? 난 못하겠소. 겁먹지 말고 힘껏 뛰어내리시오. 내가 잡아드리리다. 남자는 언덕의 바위 틈에 발을 집어넣고 엎드려 손을 내밀었어요. 홍생은 도저히 뛸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남자의 계속된 재촉에 홍생은 하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힘껏 뛰었답니다. 가슴이 내려앉으며 공중에서 아슬아하게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이젠 죽는구나 생각하며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하하하, 그 정도면 잘 뛰어내리십니다. 눈을 떠보니 홍생은 그 남자의 품 안에 안겨 있었어요. 험하고 굽어진 산길을 몇 번이고 빙빙 돌고 오르내려 마침내 다다른 곳은 어느 마을의 입구였지요. 홍생은 눈앞에 펼쳐진 마을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 줄 몰랐답니다. 사방은 높고 낮은 아름다운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는 넓은 벌판이 있었지요. 벌판 가운데를 가로질러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곳을 거슬러 올라가니 산 밑에 한 30여 채쯤 되어 보이는 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기름진 농가 밭에는 온갖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또 아름다운 골짜기마다 배나무가 가득하였어요. 이 마을은 백꽃이 필 때면 온 고우란이 환하게 밝아져서 눈 온 날의 아침 같아 보이지요. 마을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남자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용케도 그 험한 길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처음 오신 귀한 손님이니 푹 쉬다 가시지요.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번갈아 가며 홍생을 초대하였어요. 홍생을 모셔간 집에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흥겨운 잔치를 벌였지요. 하루, 이틀, 사흘.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홍생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답니다. 한 달 남짓 되었을 때 홍생은 갑자기 집 생각이 났지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나 봅니다. 홍생은 처음 자기를 데려왔던 남자를 찾아가 말하였어요. 더 쉬었다 가시지 않고 왜 벌써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있고는 싶지만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고 하니. 그렇습니까? 그럼 바래다 드리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남자는 어디선가 대나무를 한아름 베어왔어요. 그러더니 아주 능숙한 솜씨로 대나무를 똑같은 크기로 자르고 쪼개고 다듬었지요. 얼마 후 대나무 돗자리 2개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웬 돗자리입니까?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남자는 돗자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을 나섰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전에 왔던 길이 아니지 않소? 잘 보셨소. 그 길은 올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는 길이 왜다. 어리둥절해하는 홍생을 보고 남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여기서 나가는 길은 따로 있는데 오직 한 곳뿐이라오. 마을을 벗어나 고개를 하나 넘으니 그 아래에 큰 너럭바위가 있었답니다. 너럭바위 위에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바위는 얼마나 큰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남자는 너럭바위 위에 돗자리 2개를 폈답니다. 자, 돗자리에 등을 대고 누우시오. 홍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가 시키는 대로 돗자리 위에 누웠지요. 남자도 똑같이 돗자리에 누웠어요. 돗자리는 너럭바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지요. 물결에 한들거리며 한참 동안이나 흘러갔답니다. 누워서 보는 계곡의 경치 또한 아름다웠어요. 얼마 후 돗자리는 어느 골짜기에 가서 저절로 닿았지요. 남자는 돗자리 2개를 말아 짊어지더니 말하였답니다. 저 산골짜기에 조그맣게 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 산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이외다. 그럼 조심해서 가시오. 남자는 계곡의 바위를 훌쩍 넘어 유유히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홍생은 자신이 즐겁게 지내다 왔던 금강산 속 희한한 동네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였지요. 예끼 여보쇼, 산속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나랑 그 마을에 가보면 어떻겠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나머지 홍생을 따라 금강산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홍생이 지내다 왔던 그 신비한 마을은 영영 찾지 못했답니다. 훗날 사람들은 홍생이 다녀왔던 마을에 대나무가 많다 하여 이화동이라고 불렀지요. 지금도 금강산에는 그곳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말만이 들려온답니다. 방가스로 잡은 생선.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어떤 암행어사가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이고을 저고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암행어사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상복을 입은 상주 하나가 방가스로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방갓이란 상중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갈 때 쓰는 갓이랍니다. 암행어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허허,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방갓으로 고기를 잡다니. 암행어사는 어이가 없었지요. 예로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죄인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 아들이 방갓을 썼다고 하지요. 그런데 상주가 방갓으로 고기를 잡고 있으니 기절할 노릇이었지요. 상주는 잡은 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암행어사도 화를 가라앉히고 상주를 쫓아갔지요. 여보게, 하룻밤만 재워주시게. 아, 손님, 자고 가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이 누추하고 잡수실 게 없어서. 그건 걱정 말게. 어디서 잔들 상관이 없네. 그럼 건넌 방에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암행어사는 건넌 방으로 들어갔어요. 낮에 방갓으로 고기를 잡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일까? 암행어사는 정말 궁금하였어요. 잠시 후 저녁상이 들어왔어요. 암행어사의 저녁상에는 멀건 죽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뿐이었지요.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낮에 고기를 잡는 걸 보았건만. 암행어사는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암행어사는 열려진 문으로 안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의 밥상에는 밥과 낮에 잡은 생선 조림이 놓여 있었지요. 상주는 생선 가시를 발라 어머니께 드렸답니다. 저렇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두고 내 오해를 하였구나. 암행어사는 쑥스러운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상주는 암행어사가 있는 건넌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손님, 잠자리가 불편하셨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아주 잘 잤소이다. 오늘 아침에는 손님께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병이 드셔서 한 끼를 잡수시면 한 끼는 안 잡수시거든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인장, 제 걱정은 하지 마시오. 그런데 어찌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시오? 무엇을요? 자식된 도리를 할 뿐인걸요. 상주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어요. 주인장, 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낮에 이곳으로 오다가 주인장께서 방갓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소. 어찌 방갓으로 고기를 잡으셨소?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신데 어느 날 어린 손자들을 고기로 알고 잡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잡수시고 싶으시면 손자들이 고기로 보였을까 싶어 생각 끝에 방갓으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큰 불효가 되겠지요. 암행어사는 상주의 효성에 감격하고 말았어요. 암행어사는 상주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을 내렸답니다. 이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어요. 어느 날 암행어사는 이웃 마을도 살펴보러 갔지요. 그날도 어떤 상주가 웅덩이에서 방갓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암행어사는 상주의 뒤를 쫓아갔지요. 여보시오,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암행어사는 그 집의 건넌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상주는 밥과 생선 반찬을 차려왔지요.
암행어사는 열려진 안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의 상에는 죽과 생선 조림이 놓여 있었어요. 상주는 어머니 옆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주고 있었지요. 마침 그때였어요. 얘야, 어제는 빨리 안 죽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냐? 상주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하였어요. 암행어사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요. 다음날 암행어사는 못된 상주에게 벌을 주었답니다. 정선 아리랑에 얽힌 이야기. 대감,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글쎄 이성계가 우리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5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고려의 충신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500년을 이끌어온 우리 고려가 망하다니.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지요. 그때의 많은 고려의 충신들은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이 때문에 이성계는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었지요. 나라가 바뀌면 새로운 임금을 모셔야 하지 않겠소? 이성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려의 충신들을 설득하였어요.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마음을 돌리시오. 그러나 고려의 충신들은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소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성계는 크게 실망하였어요. 역시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인가?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터인데. 이성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었지요. 내가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 이들이 내 편이 되어야 백성들도 이 나라 조선을 인정할 것이야. 물론 그 중에는 이성계에게 마음을 돌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조선을 세우는데 끝까지 반대한 고려 충신 72명은 이성계를 피해 지금의 개성인 송도 두문동에 들어가 숨어 지내었지요. 그들은 이성계가 내리는 벼슬도 받지 않았어요. 조선에서 벼슬을 하느니 차라리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고려 충신 72명은 두문동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성계는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마을 입구에 불을 지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답니다. 불이 무서워서라도 밖으로 나오겠지. 그러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두문동에서는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이성계가 마을 입구에 불까지 지르자 고려 충신 72명 중 7명인 원천석, 구홍, 길재, 전오륜, 서진, 최문안, 이색은 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원도 정선으로 옮겼답니다. 바로 지금의 정선군 남면 낙동리 거칠현동이지요. 정선의 산속으로 들어간 그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들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내 몸은 이곳 동강 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리운 가족은 지금 어디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동강은 흘러 한강까지 가는구나. 동강에 내 사연을 띄어보내면 한강에 우리 가족들이 내 소식을 알 수 있을까? 그들은 외롭고 고달픈 마음을 한시로 지었지요.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 장마가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 피며 모춘 3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를 날 넘겨주게. 그 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지은 한시를 노래로 불렀지요. 지금의 정선 아리랑이 여기서 나온 것이랍니다. 정선 아리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전해오고 있지요. 옛날 아우라지 나루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마을이 있었답니다. 바로 유천리와 여랑리라는 마을이었지요. 여량리에 사는 처녀와 유천리에 사는 총각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어요. 사랑하는 내 임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여량리에 사는 처녀는 날마다 동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찬가지로 유천리에 사는 총각도 강을 보며 처녀를 그리워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량리의 처녀가 좋은 꾀를 내었어요. 어머니, 동강 건너 쌀이골의 동백꽃을 따올게요. 그러려무나. 처녀는 날마다 동백꽃을 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님 몰래 강을 건너가 류천리 총각을 만나고 사랑을 속삭였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낭자.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지요. 이제 어떻게 하지? 강물이 불어 건너갈 수가 없으니. 처녀는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강 건너 총각도 오랫동안 처녀를 보지 못하자 알아 누웠지요. 총각이 상사병으로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처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답니다. 사랑하는 내 임의 병을 고치려면 이 강을 건너야 해. 처녀는 불어난 강을 건너려고 애썼지만 혼자 힘으로 강을 건너갈 수는 없었지요. 그러자 처녀는 강가에 나가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정선 아리랑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날 좀 건너주게. 쌀이골 율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사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다. 동강의 상류인 정성군 북면 여량리에는 아우라지 나루터가 있지요. 아우라지 나루터는 북쪽에서 흘러오는 구절천과 남동쪽에서 흘러오는 골지천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 두 갈래의 물이 한데 어우러진다고 해서 아우라지라는 이름이 생겼답니다. 이곳이 바로 정선 아리랑이 만들어진 곳이지요. 노랫말이 무려 700에서 800여 수나 되는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전해오는 민요의 하나로 아라리라고도 한답니다. 새끼 쥐와 눈먼 쥐. 옛날 어느 곳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말을 안 듣는 딸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도 듣질 않고 어머니가 부엌일을 시켜도 도망을 갔지요. 얘야, 너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나중에 무엇이 되려고 그러니?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 아이를 나무랐어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딸아이는 오히려 화를 내었지요.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너를 키웠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으니 당연히 하시는 일이잖아요. 부부는 기가 막혀 한숨만 내쉬었어요. 딸아이는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이 없어 끙끙대며 일을 해도 못 본 척 하였답니다. 에헤이, 어찌 저런 딸이 다 있을꼬? 정말 버릇없는 아이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배울까 겁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딸 아이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나쁜 버릇을 배울까 같이 놀지도 못하게 하였어요. 안 놀아주면 혼자 놀면 되지 뭐. 딸아이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심해졌어요. 하루는 놀러 갈 데도 없고 해서 뒷방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때 쥐구멍에서 작은 쥐 한 마리가 나왔어요. 쥐는 쌀알이 흩어져 있는 한쪽 구석으로 쪼르르 기어갔지요. 쥐는 쌀알을 입에 물고 쥐구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쥐가 어미쥐를 끌고 나왔답니다. 저 쥐는 작은 쥐가 끄는 대로만 가네. 딸아이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어미쥐와 새끼 쥐였지요. 어미쥐는 앞을 못 보는 장님 쥐였답니다. 생쥐는 찍찍 울면서 어미쥐를 데리고 쌀알이 있는 곳으로 갔지요. 어미쥐는 새끼 쥐가 가리켜 주는 대로 쌀알을 집어먹었어요. 어미쥐가 쌀알을 다 주워 먹자 새끼 쥐는 다시 어미쥐를 데리고 구멍으로 들어갔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딸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어찌 새끼 쥐가 어미쥐를 데리고 다니며 먹을 것을 주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딸아이는 문득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해주시는데도 심부름 하나를 안 했는데. 딸아이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어요. 새끼 쥐는 눈먼 어미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드리는구나. 딸아이는 훌쩍거리며 자기가 못된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날부터 딸아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였고 시키지 않는 일도 찾아서 하는 효녀가 되었답니다. 토끼와 말똥가리.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나무 열매를 발견했어요. 토끼는 눈알을 또르르 굴리며 맛있게 열매를 먹었지요. 커다란 말똥가리가 그 옆을 지나가다 토끼를 보았답니다. 토끼님, 무얼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이 열매 좀 보세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어허, 그러세요? 말똥가리는 열매를 힐끗힐끗 훔쳐보며 생각했어요. 이놈의 토끼, 그동안 날 그렇게 골탕 먹이더니 어디 혼 좀 나봐라. 말똥가리는 흠흠 헛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무리 달고 맛있다 해도 하늘나라의 열매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가 물었답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언제나
달콤한 열매가 가득하지요. 지금 그곳에 가는 길인데 함께 가실래요? 정말이에요? 저도 갈 수 있나요? 그럼요. 제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걸요. 고마워라.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가서 기타를 가져올게요. 잔치에는 원래 음악이 있어야 하잖아요. 토끼가 깡충거리며 기타를 들고 뛰어오자 말똥가리가 말하였어요. 얼른 제 등에 타세요. 제 몸을 꼭 붙잡으시고요. 자, 이젠 날아오릅니다. 말똥가리는 토끼를 골려줄 생각에 절로 신이 났어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말똥가리가 소리쳤지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똥가리는 아무 말 않고 빙글빙글 팽그르르 위로 아래로 날아갔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위로 붕 올라갔다가 아래로 쌩 곤두박질 치기도 하였지요. 토끼는 말똥가리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답니다. 하지만 핑그르르 뱅그르르 너무나 어지러워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았답니다. 그만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제발 그만해요. 어지러워 죽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하늘나라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말똥가리는 아까보다도 더 빠르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뒤로 마구 날아다녔어요. 그만해. 어서 나를 땅에 내려줘. 토끼는 소리를 지르다가 메고 있던 기타로 말똥가리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어찌나 세게 쳤던지 말똥가리의 머리가 기타 구멍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말똥가리가 정신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자 토끼는 말똥가리의 날개를 쫙 펴서 무사히 땅으로 내려왔어요. 얼마 뒤 말똥가리가 깨어나자 토끼가 말하였지요.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 친구들에게 기타를 벗겨달라고 하시지. 이건 나를 골탕 먹인 벌이야. 말똥가리는 기타에서 머리를 빼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마침내 머리가 구멍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애를 쓴 탓에 목에 있던 털이 한 움큼이나 빠졌답니다. 말똥가리의 목에 털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래요. 호랑이와 남매탑. 계룡산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스님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어흥. 스님은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랑이는 스님 앞에 얌전히 앉아만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스님이 눈을 살짝 떠보니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린 채 끙끙대며 울고 있었지요. 호랑이의 목에 커다란 비녀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런, 많이 아프겠구나. 내가 도와주마. 스님은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뽑아주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지요. 며칠 뒤 그 호랑이가 또 스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쁜 처녀를 물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혼자 사는 스님을 예쁜 아가씨와 짝지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호랑아, 고맙구나.
얼마 전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고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로구나. 너의 뜻은 알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말거라. 스님은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타일렀어요. 그리고는 처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그런데 처녀의 부모는 스님을 붙잡으며 말하였어요. 스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지요. 그런데 이것은 호랑이가 맺어준 깊은 인연이 아닙니까? 제 딸을 아내로 맞으시지요.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 몸은 부처님을 모시는 몸이라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스님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였어요. 스님, 정 안 되겠거든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동생으로 삼아주시면 스님처럼 열심히 부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과 처녀는 오누이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산속에서 열심히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 뒤 두 사람이 죽자 사람들은 탑 두 개를 세우고 하나는 오라비탑, 하나는 누이탑이라고 하였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남매탑에 얽힌 전설이랍니다. 부자와 가짜 금덩이. 어느 곳에 재물이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원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돌멩이 산을 밭으로 일구고 가시들판을 논으로 가꾸는 등 몸 닥달을 하며 일을 하였지요. 그래서 몸은 오그랑 쪼그랑 옥망춘이가 되었지만 제법 많은 논밭과 논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장사꾼이 이 옥망춘이 부자를 찾아왔지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예, 다름이 아니라 돈 3,000냥만 급히 빌려주십시오. 뭐요? 허허허. 옥망춘이 부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어이가 없었지요. 어르신께서 웃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더니 장사꾼은 여러 겹으로 꽁꽁 싼 보자기를 풀고 또 풀어 어른 주먹만한 금덩이를 꺼내었지요.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저희 집안의 가보입니다. 남의 돈을 맡았다 잃어버려 물어주어야 할 처지인데 그 때문에 이것을 팔아치울 수도 없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걸 맡으시고 3,000냥만 빌려주십시오. 약속한 날에는 반드시 본전과 이자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한 데다 그만한 금덩이라면 몇만 냥 값어치는 되어 보여 부자는 마음 놓고 돈을 꾸어주었지요. 며칠 후 금광을 하는 조카가 지나가는 길에 부자의 집에 들렀어요. 부자는 조카에게 금덩이를 보여주었지요. 아이고 삼촌, 이 금덩이는 가짜입니다. 무엇이 가짜라고? 보세요, 이건 납덩이에 금을 입힌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옥망춘이 부자는 오랫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떼이게 되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한참 동안 애구대구 울던 부자는 문득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하였어요. 얘야, 이 금덩이가 가짜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예? 나한테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절대로 소문을 내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염려 마십시오. 다음 날
옥망춘이 부자는 마침 한 노인의 환갑 잔치가 벌어진 곳을 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자가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이제 난 망했어. 내 실수로 내 집안이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상하여 그 까닭을 물었지요. 글쎄, 내 딱한 사정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금덩이를 맡기고 돈 3,000냥을 꺼갔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난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그걸 훔쳐가고 말았소. 그러니 당장 금덩어리 임자가 찾아와 돈을 내놓으며 금덩이를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면 좋겠소. 금덩이 값을 치르자면 내 재산을 다 팔아도 모자랄 터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 됐다면서 혀를 찾고 이 놀라운 소문은 금방 여러 마을로 퍼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돈을 빌려간 장사꾼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잘 되었구먼. 그 부자한테 돈을 갚으면 도둑 맞은 금덩이 대신에 전 재산을 내놓아야겠지. 장사꾼은 서둘러 돈을 갖고 부자를 찾아와 거만하게 말하였답니다. 빌려주신 돈을 잘 썼습니다. 여기 약속대로 원금 3,000냥과 이자를 갖고 왔으니 이제 금덩이를 돌려주시지요. 부자는 차근차근 돈을 세어 확인하고 넣어두었어요. 어서 제가 맡긴 금덩이를 돌려주시지요. 장사꾼은 자꾸 재촉을 하였어요. 그래야지요. 원금과 이자까지 받았으니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지요. 부자는 큰 궤 속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어 장사꾼 앞에 내놓았어요. 자, 받으시오. 틀림없이 당신이 맡긴 그 금덩이라오. 장사꾼은 깜짝 놀라서 가짜 금덩이를 싸들고 와당탕 퉁탕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아이. 어느 마을에 언제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빨간 모자라 불리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빨간 모자가 엄마 심부름으로 할머니 병문안을 가야 했어요. 숲에 도착하면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 숲에는 못된 늑대가 살고 있으니 늘 조심하고. 알겠니? 엄마 말씀에 빨간 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빨간 모자는 엄마가 챙겨주신 바구니를 들고 부지런히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었어요. 빨간 모자야, 안녕. 숲 입구에 도착하자 커다란 늑대가 반갑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늑대는 아주 상냥하게 물었지요. 엄마 심부름으로 할머니 병문안을 가요. 저런,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니? 예. 할머니도 잡아먹어야겠군. 늑대는 빨간 모자뿐 아니라 할머니까지도 잡아먹을 생각에 무척 기뻤어요. 꽃을 좀 가져가지 그러니 아프신 할머니가 꽃을 보면 더 기뻐하실 것이야. 늑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꽃을 보면 할머니가 금세 나으실까요? 그럼 물론이지. 숲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께 드릴 꽃을 꺾기 시작했지요.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가라던 엄마 말씀을 깜빡 잊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늑대는
엉큼한 웃음을 띠며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갔답니다. 할머니 댁에 먼저 도착한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하였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늑대는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이제 빨간 모자를 기다려야겠군. 어디에 숨어서 기다리지? 늑대는 할머니가 떨어뜨린 모자를 쓰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이불을 푹 뒤집어 썼지요. 내가 할머니인 줄 알고 빨간 모자가 다가오면 꿀꺽하고 삼켜버려야겠구나. 잠시 뒤에 예쁜 꽃과 바구니를 든 빨간 모자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가 왔어요. 얘야, 내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할미 곁으로 오지 않으련. 빨간 모자는 가져온 바구니를 식탁 위에 놓고 꽃을 든 채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할머니 모자 밖으로 커다란 귀가 보였지요. 할머니 귀가 왜 그렇게 큰가요? 너의 예쁜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란다. 할머니로 꾸민 늑대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눈은 왜 그렇게 큰가요? 귀여운 네 얼굴을 잘 보기 위해서지. 할머니 손은 왜 그렇게 큰가요? 그때 늑대가 이불 밖으로 두 손을 내밀어 빨간 모자를 붙잡으며 말하였지요. 그건 너를 이렇게 꽉 잡기 위해서지. 그럼 할머니 입은 왜 그렇게 큰가요? 그건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다. 늑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잡아먹은 늑대는 배가 아주 불렀어요. 점점 졸음이 쏟아졌지요. 배도 부른데 한숨 자볼까? 드르렁 드르렁 늑대는 할머니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늑대를 잡으려고 숲을 돌아다니던 사냥꾼이 할머니 댁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에 발을 멈추었지요. 할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로 코를 골 리가 없는데. 사냥꾼은 창문으로 할머니 댁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늑대가 할머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냥꾼은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 늑대에게 총을 겨누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살려주세요. 늑대 배 속에 사람이 있어요. 늑대 배 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사냥꾼은 가위를 찾아 얼른 늑대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빨간 모자와 할머니가 나왔지요. 살았다. 사냥꾼 아저씨, 고맙습니다. 늑대 배 속에서 살아나온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사냥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는 할머니 품에 안겨 말하였지요. 앞으로는 한눈 팔지 않을 거예요. 꼬부라진 할미꽃. 어느 마을에 외꼬부랑이 할머니와 세 손녀가 살았답니다. 할머니는 부모 없이 자라는 손녀들이 무척 가엾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만은 고생 안 시키고 키우마.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지새우며 새 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답니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할머니의 머리는 점점 휘어져 갔고 허리는 더욱더 꼬부라졌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새 손녀들은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인물이 좋은 큰 손녀는 벼슬 높은 벼슬아치 집에 시집을 보내었지요. 첫째야, 네가 벼슬 높은 집에 가면 대접을 받고 살 터이니 이젠 한시름 놓았구나. 영리한 둘째 손녀는 소금밭을 해서 돈을 번 제주아치 집으로 시집을 갔답니다. 둘째야, 너는 돈이 많은 부잣집에 가게 되어 먹고 살 걱정이 없을 터이니 이젠 안심이구나. 못생겼지만 마음 착한 막내 손녀는 남의 논을 빌려 농사 짓는 농부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었답니다. 막내야, 너는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 구박은 안 받을 터이니 이젠 걱정 없구나. 그런데 새 손녀를 시집 보내느라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팔게 된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이제 보리죽 한 끼 먹기도 힘든 형편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이젠 허리도 꼬부라지고 기운이 없어 남의 집 일을 할 수도 없었지요. 어쩌면 좋을꼬. 이젠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녀 딸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와야겠구나.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큰 손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그런 꼴로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떡해요? 시집 식구들 눈에 띄면 무슨 창피해요. 큰 손녀는 대문 앞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볼까봐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미안하다. 이 못난 할미 때문에 네가 망신을 당해서야 되겠느냐. 대문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할머니는 서러웠지만 그래도 첫째 손녀를 위해 서둘러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12곡에나 넘어 바닷가 둘째 손녀의 집을 간신히 찾아갔지요. 둘째 손녀는 외꼬부랑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른 하인들이 쓰는 구석방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하인을 시켜 찬밥 한 그릇을 내왔지요. 할머니, 어서 드시고 빨리 가세요. 시아버님이 곧 오실 시간인데 그런 꼴로 마주치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이 못난 할미 때문에 네가 곤란해져서야 되겠느냐.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서러움에 목이 메어 밥 한 술 못 두고 허둥지둥 떠났답니다. 우리 막내 손녀만은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막내 손녀가 사는 집까지 가려면 또다시 12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외외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 속을 쉬지 않고 걸어갔지요. 마지막 고개에 올라서자 막내 손녀가 사는 마을이 보였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온 몸은 꽁꽁 얼고 기운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지요. 아가, 이 할미가 왔다. 외꼬부랑이 할머니는 애타게 손녀를 부르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막내 손녀는 늘 혼자 계신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지요. 이 추위에 할머님이 잘 계신지 다녀와야겠어. 막내 손녀는 마침 눈보라가 그치자 외꼬부랑이 할머니를 만나러 집을 나섰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 이르자 할머니가 꽁꽁 얼어붙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 이게 웬일이에요?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셨다가 이렇게 되셨군요. 막내 손녀는 슬피 울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막내 손녀는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할머니 무덤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꽃이 피어났지요. 그런데 그 꽃은 신기하게도 할머니를 닮은 모습이었어요. 줄기는 외꼬부랑이 할머니가 구부정히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또 꽃잎에는 할머니의 머리처럼 하얀 털이 가득 나 있었지요. 할머니가 죽어서도 손녀들이 보고 싶어 이런 꽃이 되신 것이야. 그 후로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꽃을 볼 때마다 새 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외꼬부랑이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답니다.